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샵 9730 문자, 그리고 KBS 콩,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봉길님, 그림이나 그리자님, 문시티님 벌써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고요. 유튜브로 인사 주셨네요. 그리고 여상경님, 네, 그리고 9166번님, 권명감님, 김영주님, 희님, 네, 이태자님, 또 9166번님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뉴스픽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인원이 지금 확진자 1명이 더 늘어서 지금 7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이었죠. 우한 교민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부가 당초에 발표했던 날짜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요. 왜 늦어졌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사들은 나오고 있는데 전혜원 평론가께서 좀 내용을 정리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예, 당초 정부가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려올 때 전세기를 2대로 네.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한 대로 줄었고요. 출발 시간도 오전으로 알려졌었는데 밤으로 늦춰졌습니다. 또한 교민들의 모이던 시간, 공지됐던 시간도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네. 이 아마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정부 측에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선 한 대만 운영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려지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편으로 귀국하는 분들이 무증상자냐 유증상자냐를 놓고 정부 부처 내에 발표가 달랐다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무증상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된 거 아니냐, 정부 부처 내에서의 소통이 좀 있었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정부와의 협의가 끝나기 전에 정보가 유출이 됐든 발표가 됐든 이런 혼선이 빚어진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혹이 앞서서 빨리 처리하려는 것도 일부분 이해합니다만 최소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부처 내에서의 긴밀한 소통,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분은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우한 교민 문제. 지금 9166번님께서는 아산 진천 주민분들이 큰 결정을 내려서 진심으로 존경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어쨌든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아산 진천 주민들 일단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많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또 대승적인 결정을 해주신 것이고요. 저도 아침에 비행기 우한 교포들이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네.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 비행기 안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지금 아직 한 대밖에 못 떴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2대를 띄워서 이렇게 좀 느슨하게 앉히고 이런 식으로 올려 그랬는데 한 대밖에 허가를 못 받다 보니까 촘촘하게 앉혀서 한 대가 겨우 왔어요. 일본을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본은 지금 2대나 벌써 전세기가 나갔고 이번 이제 추가로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우리는 한 대 띄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중국에 500만 달러, 즉 한 59억 원 정도의 마스크 뭐 이런 거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며칠 전에 일본이 지원한 건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거에 반도 안 되는데, 이 생색은 일본이 훨씬 많이 내고 효과도 일본이 훨씬 많이 봤다. 어떻게 했느냐,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일본 정부가. 그 26일 날 모태기 외무상이 중국의 왕이 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힘들지 하면서 속삭이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야 라고 하면서 마스크 같은 거 보내고 함께 대책 논의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바로 일본 국민들을 빼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도 빼갔죠. 국민들을 소송을 했죠. 그런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이런 어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 2대 띄우겠다 해서 우한 교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 못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대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미흡했다. 저는 이 얘기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저는 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제가 추후에도 전해드리겠지만 마스크 지금 한 것은 민간에서 물품이 모인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중국 유학 총교회, 중국 우한대 총동문회가 마스크 200만 장, 뭐 의료용 마스크 또 추가로 하고요. 방호복, 보호경 이런 의료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대체가 늦은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민관이 뒤늦게라도 힘을 모은 것은 앞으로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주민들이 어쨌든 대승적인 결단을 내주셔서 그렇죠. 이런 결단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후에 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국민들도 이 지역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각종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쪽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혹시 이 사태가 다 수습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이 혹시 손님들이 안 오거나 경제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천 아산이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좀 여행을 가서 우리가 뭐 미용실도 거기 가고 식당도 그쪽 지역을 많이 네. 이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만큼 국민들도 좀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네. 이후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좀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국가라는 게 사실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국민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물론 중국이 지금의 타이밍에서는 사실은 우한 엑소더스라고 해서 우한 대탈출 각 나라가 비행기를 보내서 국민들을 빼오기 때문에 이거 중국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우리가 관리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자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규제에 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타이밍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교포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협상을 빨리 해가지고 남아있는 우한 교포들도 빨리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6192번님께서는 이제 아침에 도착한 중국 동포 또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관리 치료를 잘 해줘야 된다. 중국에도 마스크나 방호 장비를 많이 지원해주면 다음에 또 100배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앞서 잠시 송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그 중국에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9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이제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와 의미 조금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고 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전평론가께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정부가 먼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에 있는 뭐 중국 유학생이라든지 예. 이런 연합회에서 물자를 보내기로 하고 이거를 정부가 이제 수송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왕 지원을 할 거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 수준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 보면은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우한 폐렴이란 말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라. 이거는 중국에 또 체면을 세워주는 것도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중국에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낸다. 이거는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수천 대지진 났을 때도 한국이 구호 물품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그때도 좀 늦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실컷 물품을 보내고도 별로 미적지근한 반응. 반면에 그 당시에도 네. 일본이 보낸 구호 물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 그 내부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때는 뭐 갈증 날 때 물 한 모금이 얼마나 큽니까? 좀 이런 것도 빨리 신속하게 구호를 하더라도 제대로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아산 진천 주민들 얘기했는데 그 지역 이 이런 힘든 일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추후에 혜택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조금 제가 짚어야 될 부분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용어는 우리 정부의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WHO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명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특정 국가에 대한 혐한을 일으키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일부 중국인 관광객하고 우리 국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아마 관광객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좀 국내에 와 있는 중국인 분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해에 우리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사이에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본 국민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베 그렇죠.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잘못된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 이제 산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시사점을 안겨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조끼를 본인 돈으로 제작해서 입었는데 거기에 세이브 강원도라고 써서 본인이 자원봉사하는 사진을 또 SNS에 올렸어요. 그걸 보고 또 이분의 친구들이 또 오기도 하고 뭐 세계 각국에 본인이 그렇죠. 접촉했던 분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외교적으로 밀당을 하고 비판하고 이럴 때는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또 위기 상황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투트랙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6965번님께서도 정부도 국민도 지금 한마음으로 힘을 뭉쳐야 될 때고 지금 부정적인 것보다는 같이 마음을 합쳐보자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0655번님은 지금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노고도 좀 평가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시사평론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뉴스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 지금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전혜원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려면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을 잠깐 돌아봐야 되잖아요. 예. 이른바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것이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2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건데요. 이게 모두 무죄가 아니라 일부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일부 무죄. 예,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고법으로 돌려드렸는데 예. 여기서 일부 무죄라고 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판단이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크게 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면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뭐 어떤 명단을 작성해라라든가 공모사업 진행 과정을 보고해라. 이 부분까지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해석 범위가 광범위해서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문상의 직권, 남용 또 의무 없는 일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번 대법원의 어떤 결정이 하나의 판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선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제시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또 현 정부의 관련 인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향후 재판이 또 이어질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직권남용죄라는 게 사실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데 일단 직권이란 직무의 권한의 범위도 애매하고 남용이라는 것도 또 애매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사문화되었다가 이제 언제 되살아났느냐. 적폐청산 이런 과정에서 전 정부의 어떤 인사들 예를 들자면 뭐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예. 그 경우에도 한 40여 개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직권남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군요. 네. 그래서 양승태 사법농단에서는 그 심의관에게 아래에 있는 심의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느냐가 또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직권 남용죄의 남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직권 남용죄를 포괄적으로 들이대서 이렇게 남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의 의무에 없는 일이라는 게 그 의무라는 게 뭐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령상의 구체적인 의무로 한정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직권 남용의 죄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일단 앞으로 또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 이런 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조 전 장관 측은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거 감찰 무마가 아니고 특감 반원에 대한 민정수석의 그냥 정상적인 업무 지시였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과 업무 지시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판결과 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재판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특감 반원이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그 법령상 의무 있는 일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얼마 전에 안태근 검사 왜 서지현 미투 예. 사건 났을 때 부당 인사 발령 냈다. 그래서 또 나온 게 직권 남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무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죄다. 적용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가 뭐 무죄다 이렇게라고 제가 아니라고 이제 미리 선을 그어서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크게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아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어떤 죄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더 깐깐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만 법원은 이 기소에 있어서 이 혐의가 정확한지를 보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무리가 없는지 최종적인 또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잘못하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법에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항상 검찰이 기소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일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또 일부분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이제 검찰 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불안정하고 뭐 뭔가 확실하지 않고 이러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기소하지 않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했다가 이게 무죄가 되거나 혐의 없음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검찰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끌고 나갈만 하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는 것이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또 무조건적인 또 비판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직권 남용죄 판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냐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판례가 나왔을까? 지금 말하자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약간 의혹을 사는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물론 그런 해석이 나설 수는 있지만 1년 6개월이나 심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검찰의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또 뭐 검찰도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온 건수를 살펴보면 또 일부는 너무 무리하게 기소한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뭐 기소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네. 또 최종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도 뭐 또 다른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데 사법부의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거를 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죄를 적용하는 잣대가 만약에 뭐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식을 국민들이 만약에 갖게 된다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마스크 등 이 개인위생 관련 용품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거는 지금 많이들 필요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송 소장님께서 이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나 뭐 손소독제 이런 거 지금 네.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품절 현상도 있고.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24시간 공장을 돌리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마스크 사재기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속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 누가 처음에 또 건의를 했냐고 봤더니 예. 이재명 지사가 했더라고요. 그 정부 회의에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마스크가 폭리하든가 이런 매점 매석이 많으니까 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지정하는 거. 네. 이게 언제 됐냐면은 예전에 2017년인가 18년에 권련형 전자담배 그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지정을 해제했는데 이번에 마스크도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점 매석 금지 상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2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사재기가 아니더라도 짬짬이로 서로 업체들끼리 눈치 보고 단합해서 마스크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아. 지금 한 10배 오른 데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거는 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벌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의 양심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 주문했는데 소량으로 주문했는데도 없다 그러고 대량으로 주문하니까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사례들이 언론 보도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좀 분노를 했었잖아요. 그랬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또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 같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가 또는 어떤 지역에 살기 좋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사실 그 지수에 잘 안 잡히는 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가 그 문화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국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서 대한민국 홍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진천 아산 주민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준 거라던가 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중국인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 또 방역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 태도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수회보다는 이제 일부분들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맞아요. 뭐 평소처럼 좀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 매점 매석 이런 거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정부의 대책 뭐 사실 저도 늘 얘기합니다만 저는 따뜻한 정치평론을 지향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나 정부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고생을 하지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구의 문제인 것이고 이를테면 지금 확진자가 발생이 7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은 뭘 불안해하냐면 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라든가 접촉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상세하게 실시간 보도를 해주면 내가 그냥 기침이 나거나 열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거기를 가서 나는 건지 내 평소에 어떤 지병 때문인 건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네. 것이거든요. 이런 걸 빨리 투명하게 공개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희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보면 국회의원보다 국민이 더 차분히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 위생도 좀 신경 쓰시고 국가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 안에 좀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분도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8세 한국인 남성으로 23일에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과 인근에서 철수하는 한국인 367명이 김포공항에 도착해 검역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현지 공항에서는 한 명이 고열로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9,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이 2,000명 가까이 늘어난 최대 증가폭입니다. 사망자도 213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만 교역과 이동의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검사 소요 시간을 4분의 1로 줄인 새로운 검사법을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지난해 12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 악화 속에 지난해 연간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아주대병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KBS 일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매일 아침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다 읽어드리지 못한다는 점 좀 양해 말씀 구하고요. 그리고 또 항상 중요한 얘기들을 잘 지적을 해주고 계셔서 계속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은 저희가 2개의 코너로 진행된다는 말씀 앞서 드렸죠. 이번에 초대석 시간인데요. 명예훼손을 무릅쓰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실명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 얘기를 저희도 방송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 배드파더스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를 이끌어낸 이 변호인단의 양소영 변호사가 자리를 해주셨어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봬요. 네. 자, 오늘 이 금요일 시간마다 항상 같이 해주시는 우리 방송인 남정미 씨, 오늘도 왜 이렇게 오늘 예쁘게 하고 오신 네, 거예요? 오늘 미녀들이 오니까 여기 제가 좀 반갑습니다. 택기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이게 유튜브가 있어서 네네네. 라이브로 너무 갈수록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어제부터 이게- 화장을 하고 이게 이렇게. 유튜브도 나가요? 예, 네. 나갑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또 뒷조사 담당 아닙니까? 예, 좀 해봤습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네. 돼서. 양소영 변호사가 2001년에 변호사가 되셨네요. 2007년 KBS 아침마당 금요일 저 되게 좋아했는데 생생토크 네. 패널로 이렇게 방송을 데뷔하시면서 두 프로그램 이 착한 아내 좋은 엄마로 살고자 애쓰면서 쌓였던 한을 신바람 나게 이렇게 풀어내면서 시청자들이 어머 저 사람 누구야 네. 나의 인생도 한번 맡겨볼까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굉장한 공감대를 얻어서 인기를 확 끌고 올라오셨다가 네. 예, 보니까 2017년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파탄주의 도입을 막아서 바람핀 남편은 이혼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이 본처 변호사라는 또 닉네임을 또 얻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현재는 아침마당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베스 백성문의 5천만의 변호인 우리 경쟁 프로잖아요. 여기 나가시면서 전 수요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따뜻하면서도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예, 맞아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맞아요. 네. 예, 배드파더스 저희가 이제 따로 방송을 몇 번 했었는데 네. 무죄 판결 받은 이후에도 지금 그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네. 연락하시고 네, 소통하시고 네. 하고 계세요? 네. 어. 실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저 뒷조사를 잘 해주셨는데 네. 네. 하나가 이제 문제가 2017년에 제가 그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대법원 공개 변론이 2015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거의 그 신문 지상에서는 네. 이제 파탄주의로 간다. 무조건 이혼 청구하면 이혼이 된다라고 거의 이제 여론이 막 가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유책주의를 막기 위해서 정말 제가
몇 달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변호사 15년 차인데 거기다가 가사 전문인데 저마저도 몰랐던 사실이 양육비를 80%나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협의원이 80%입니다. 많네요. 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대부분 보호를 못 받고 더군다나 이제 판결에 의해서 양육비 지급을 그게 나와도 못 받고 그다음에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일부 받거나 뭐 줬다 안 줬다 하거나 뭐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0% 이상 못 받고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에 제가 이제 백성문의 5천만 원 변호인을 하고 있는데 배드파더스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연락을 해서 제가 이거 너무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돕고 싶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사이트에 올리는 걸 도운 건 아니고 거기에 도움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법률적인 그렇죠. 도움을 주려고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법무부 승인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그동안 좀 돕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형사 고소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익 소송으로 좀 도와드리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또 취지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변호인단이 이제 12명까지 늘어났는데 저희가 어벤져스라고 부른 게 저희 승인도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에서 만든 재단법인 동천도 있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지평에서 만든 다 유명한 크면서 오고 법인들이죠. 또 명예훼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단법인 드루 오픈넷 여기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여성 변호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 실제로 굉장히 어벤져스 변호인단이 됐습니다. 예, 12분이나 함께 해주신다니 좀 든든하긴 한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90%가 그렇게 양육비를 못 받는데도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강제성이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도망 다니거나 뭐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한다든가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 판사님들마저도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조정하시죠. 뭐 이렇게 저희가 법원에 가면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 속에 그냥 이혼하면 끝이지 양육비 그거 안 주면 뭐 어떡하겠어. 그냥 나 도망 다니거나 뭐 버티면 되지.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분들도 제가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정말이에요? 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최근에 1, 2년 사이에서도 인식이 이미 그렇게 팽배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번에 이제 크게 느낀 거는 국민들이 이제는 양육비 줘야 되는구나. 그렇죠. 안 주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는 확실히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가 나왔었어요. 신상 공개된 사람들 중에 양육비를 주기로 한 사람들 숫자가 뭐 어떻게 된다.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셔서 그동안에 이제 명단이 올라간 게 1년 넘게 있는데 연락도 없이 버티시던 분들이 이제 이 무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연락이 와서 뭐 2,400만 원 뭐 일시적으로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의사를 밝혀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문의가 굉장히 이게 늘어나고 아이가 걸린 있습니다.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어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판결 이후에 또 신상 공개에 동참하겠다. 나도 공개할래. 라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문의가 엄청나게 오고 계시는데 이제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지금 잠시 잠정적으로 조금 활동을 좀 멈추고 있어요. 그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신상 공개가 이제 무죄가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제 걱정들 하시는 것이 이게 이렇게 뭐 얼굴까지 공개되고 하는 것이 허용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이런 다른 현상들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걸 걱정하시고 또 재판에서도 이제 재판부가 많이 궁금했던 것이 어느 정도까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재판에서 강조했던 것이 허위 제보가 한 건도 없었어요. 정말. 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남정미 씨 같은 경우에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못 받는다고 사진 올리면 네. 그분이 다시 돈을 주겠습니까? 더 열받아. 안 주겠죠. 주던 것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리시는 분들은 허위사실 제보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절차를 엄격히 하려고 저희 변호인단이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조금 더 확인할 것인지 네네. 그리고 공개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논의 중이어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좀 뭐 혹시 올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가 좀 정비 중이니까 네네. 네, 조금 기다려 그래서 주시면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멈춰져 네,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시는 거군요. 그 예. 국민 참여 재판에서 만장일치처럼 이거 어마무시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무죄 판결이 나왔던 날 방청석에서 우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던데요. 방청석도 우시고 예. 사실 재판 중에 배심원도 우시고 그래요. 저희 변호인단도 울고 그래서 제가 눈이 퉁퉁 부었는데 예. 농담으로 판사님이 양소영 변호사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나 보다 생각하시지 않나. 네. 아, 이거 그래서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희가 그분들 나와서 증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런 사연들을 듣다 보니까 눈물을 멈출 수가 사실 없었어요. 아마 엄마셔서 그렇겠죠. 그래, 맞아요. 네, 예, 네. 아이를 키우는 네.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네. 얼마나 힘든지를 그러니까요. 이해하셔서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군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거기다가 배심원분들이 네. 정말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주실 아, 거라는 상상 생각을 못해서 못하셨군요. 그거에 대한 감동도 좀 있어서 예. 막 무죄 판결 이유 읽으시는데 막 네. 눈물이 막 계속 흐르더라고요. 네. 그렇겠는데요. 예.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 양육비랑 관계 없으신 네. 거죠? 네, 네. 그럼 그 전에도 양육비 문제는 관심을 계속 갖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이제 와. 관심을 가졌고 네. 저희가 사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담보 제공을. 네. 그런데 판사님들이 이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던가. 아. 그다음에 이제 제일 센 게 감치라는 결정인데 그건 뭐죠? 감치는 이제 안 준 사람이 3회 이상 미이행을 하면 감치 명령을 법원에서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유치장에 가둬두듯이 30일 가둬둘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람을 못 찾으면은 수배를 안 해주니까 네. 이거 명령이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찾아서 네. 와서 네, 네. 잡아와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일반 형사 사건은 체포영장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형사가 아닌 거죠. 이건 형사가 아니니까 감치가 나와도 이게 지나버리면은 3개월밖에 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만 도망 짧으네요. 다니면 이 감치를 피할 수가 있고 그거를 그러면 저희 3개월이 지났으니까 다시 이걸 감치 명령을 해주세요라고 재판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아니 이거 한 번 한 거니 이걸로 똑같이 또 할 수는 없다.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또 다시 6개월을 밟아야 되고 이제 근데 이것도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네. 생활비라는 건 없는 상태로 계속 그러니까요. 견뎌야 지나야 되는 되는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법원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네. 계속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사건을 통해서 판사님들에게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했고 양육비 그렇군요. 이행원에도 뭐 이런 것들 좀 그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네. 이런 모든 인식을 네. 다 바꿨어요. 무죄 판결도 받아냈고. 그렇죠. 그 변호인단 진짜 어벤져스 변호인단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구성은 어때요? 남자 여자분 다 섞여서 어떻게 계신 거예요? 되나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 변호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반반이네요. 그래요? 반반. 네네네.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구나. 반반이시고 네. 또 뭐 그 중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분, 키우지 않는 분 뭐 있는데 남성 변호사님들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12명이서 전부 다 조금씩 다 역할을 나눠서 예. 누구 하나도 그렇죠. 주도적으로 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팀워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자, 이번에 이런 계기로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가 뭔가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법적 네. 뭐 제도적인 측면을 좀 한번 다 들여다보고 싶어지는데 뭐 앞서도 저희가 처벌 수위도 제가 그래서 자꾸 여쭤보게 된 거고 네, 네. 법적인 보완이라든지 현실적인 제도적인 보완 좀
의견을 좀 주세요. 이럴 네. 때 가까이서 보시면서 느낀 점들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호인단하고 이제 저희 이거와 관련해서 양육비 총해결 연합회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저희가 이제 성명을 낸 게 사실은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2018년 만들어지면서 국회의원분들이 일부 관심을 가지셔서 법안이 10개가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5개는 뭐 이미 폐기가 되고 예. 남아있는 5개마저도 제대로 검토를 못 거치고 조만간 지금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명을 낸 거는 최소한으로 운전면허 정지 뭐 이게 밝혀지면 출국 금지 이런 현실적인 것만 조금 해도 양육비 실질적으로 지급됐던 이런 법안만이라도 좀 통과시켜 달라. 네. 그리고 이제 현행법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이게 양육비를 안 주면 방임이니 네. 이걸 아동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 부분 관련해서 좀 해달라. 그리고 네. 이제 관련 법안도 더 마련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넓게 가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가 먼저 대지급하는, 그러니까 먼저 국가가 주고 그 사람한테 징수하는 이 제도를 좀 확대시켜달라. 뭐 이런 성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바라기는 정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좀 통과되면 좋겠고 서용교 의원님 안, 정춘수 의원님 안 같은 거는 지금이라도 논의되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안이어서 네. 이제 마지막에 거기에 좀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회가 빨리 일을 좀 제대로 해야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법안도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문제가 앞서 방임, 아동 학대의 네. 문제로 보시는 네. 아동을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도 사실은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제도가 아닐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동을 키우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아동 인권적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것도 좀 들여다보지 않고 항상 어른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아동 인권 감수성이란 말을 좀 써보자. 네. 아동 인권 감수성.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이혼이라는 거, 이제는 또 비혼이라는 거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 네. 그럼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좀 안전하게 복지 시설,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적어도 미성년 자녀들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 갖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양육비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양육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국가가 많이 개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양육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내버려 둔 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동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양육비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이게 이제 2019년 1월에 대법원에서 양육비 감액을 소득이 줄었다. 양육비 줄여달라는 이제 청구를 해오니까 1, 2심에서는 그래. 소득 줄었으니까 줄여줄게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를 파기환송을 시키면서 이거는 양육비는 금전채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니 부모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줄여줄 수 없다라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이 언제 나왔냐.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생기고 문제가 관심이 되니까 대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동 인권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 감수성의 문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입법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훈필님께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냐고. 그거는 이제 사정 변경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정이 변경되고 아이가 이제 더 비용이 필요하고 당시와 좀 달라졌던 사정을 입증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다시 이제 그 청구를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재산 분할을 그래서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뭐 상황이 그래서 그냥 안 받기로 했는데 내 경제 상태도 안 좋아지고 아이는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데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괜찮다. 이런 사정들을 입증을 하면 그렇게 합의를 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길은 열려 있다. 강훈필님 알고 계시면 여정 좋겠네요. 변호사님 되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공익적인 이런 이 중요한 사회적으로 일이죠. 하는 네. 생각까지 다 바뀌게 하는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변호사님께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기금 설립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네. 이거 뭐예요? 아니, 그럼 너무 거창하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저도 뭐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기는 하는데 네. 언젠가는 이렇게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장학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그 돈 모일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월급에서 쪼개서 네. 뭐 조금이라도 그래, 할 수 참 있는 거 하면 좋죠.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 2019년 4월에 예. 칸나 희망기금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하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서 예. 이제 그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네. 칸나희망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한 손으로는 법적인 걸, 한 손으로 현실적인 걸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근데 또 여자도 양육비 안 주는 경우 많다. 저희 방송에 네, 네, 배드 네, 파더스라고 네. 왜 이름을 지었냐, 막 이렇게 맞습니다. 의견 주시는 분들 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 배드파더스 사이트 접했을 때부터 제가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이제 아무래도 검색이나 네. 뭐 이런 게 이제 이미 기사가 파더스로 나가가지고 나가버리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사단체가 만들어졌어요. 파더스 앤 마더스 또 생겼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어서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 중입니다. 명칭 변경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막상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그 배드 마더스도 올라와 있어서 이게 이제 뭐 그 젠더의 문제는 아니란 걸 알 수는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요청들 많이 받고 지금 계셔서 운영자분들이 고민 중이신 거예요. 닉네임님께서 배드 마더스는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건 알고 갔으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좋겠네요. 거기에 올라오신 분들 비율로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재판에서 양육자로 주로 엄마들이 지정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양육비를 주는 것은 남성이 아빠 쪽이 훨씬 많다. 많고요. 그 비율로 보면은 거의 한 8-9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배드파더스 다행히 무죄를 받긴 했는데 뭐 공익제보, 성범죄 폭로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제기하는 과정에서 네. 명예훼손의 벽이라는 게 워낙 높아서 네네. 예. 이런 분들도 또 사실 상처 많이 받으시고 고민하고 네. 계시고 네. 또 법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시지 않나요? 법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변화돼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거 네. 아닌가 하는 고쳐줘야 생각도 하는 들어요. 거.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이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되는데 공익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분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냐 네. 아니면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서 올린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공익성을 조금 넓게 보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해석을 할 때. 네, 그리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해외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종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태섭 의원님 발의한 데 안건이 있습니다. 예. 의안이 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팽팽합니다. 근데 이제 의견이? 네, 예. 그래서 종국에는 공익성을 좀 넓게 보면서 사실 적시는 처벌이 안 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배드파더스 관련 항소심이 또 진행될 것 같은데 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다시 또 회의를 또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그리고 네. 많은 변호사분들이 동참하고 싶다 연락을 오셔서 변호인단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하시겠어요. 바라건대 네. 검찰에서 항소를 취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열심히 해서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해주신 그 뜻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또 다 돼갑니다. 네,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활동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양소영 변호사님 그리고 남정미 씨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